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김대봉이라는 정육점 주인이 살았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이 험상궂어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착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어서 27살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 김대봉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모두 정육점을 했다. 그러나 현대와 달리 조선시대에는 짐승을 잡는 일을 천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집안의 처녀와는 혼인할 수 없었다. 동네 할머니들이 중매를 서주려 했지만 처녀들은 모두 김대봉의 무서운 인상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몇 번의 실패 후에 김대봉은 마음을 접었다. 아무래도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체념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중매쟁이인 박할머니가 김대봉의 정육점으로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대봉아,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박할머니가 말했다. 김대봉은 고기를 써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또 무슨 농담을 하시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떤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이번엔 정말이다. 네가 원한다면 곧 장가를 갈 수 있어.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대봉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들어봐라. 옆마을에 이소영이라는 처녀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 박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아가씨는 정말 아름답단다. 하지만 사연이 있어서 말이지. 이소영은 몇 년 전 한양에서 공부하던 선비와 사랑에 빠져 혼인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가뜩이나 자기 아들의 앞길을 막은 이소영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부모가 태어난 여자아이가 자기 아들을 전혀 닮지 않고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녀를 부정한 여자라고 소문을 내고 쫓아냈던 것이다. 더욱 그녀를 슬프게 한 것은 선비마저 이소영을 의심했고 쫓겨나는 그녀를 못 본 척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헛소문을 듣고 받아주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다. 박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아가씨가 말하기를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고 하더라. 다만 자신의 딸을 받아줄 사람이면 된다고 했어. 김대봉은 이소영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외로웠지만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싶었다. 할머니, 그 아가씨가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다면야 저야 좋죠. 김대봉이 말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그 아가씨를 데려오마. 한번 만나보고 서로 마음에 들면 바로 혼례를 치르자. 박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박할머니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왔다. 이소영은 키가 크고 몸매가 우아했으며 얼굴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김대봉보다도 키가 컸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김대봉은 이소영을 보자마자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 같은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 한다니 믿기지 않았다. 제가 조건이 좋지 않다는 걸 아시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김대봉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딸을 데리고 있어서 어려운 처지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좋겠어요. 이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물론입니다. 아이는 제가 친딸처럼 키우겠습니다. 김대봉이 흥분해서 말했다. 박할머니가 이소영에게 말했다. 대봉이가 얼굴은 좀 무서워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착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과 함께 살면 고생하지 않을 거다. 그날 저녁, 김대봉과 이소영은 간단한 혼례를 치렀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그토록 못생긴 김대봉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결혼할 수 있었는지 신기해했다. 혼례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소영은 수줍어하며 김대봉의 품에 안겼고
김대봉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젖었다. 부드러운 여인의 몸과 향기로운 머리카락이 꿈만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원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다. 이소영이 김대봉의 집에 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늘 어둡고 쓸쓸했던 집이 환하고 따뜻해졌다. 이소영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딸인 김소희도 잘 돌보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소영이 정육점 일까지 도와준 것이었다. 그녀가 고기를 파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그녀를 정육점 선녀라고 불렀다. 어머, 정육점에 이런 미인이 있다니. 손님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소영이 있은 후 김대봉의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남자들은 이소영을 보려고 일부러 고기를 사러 왔고 아낙네들도 신기해서 구경을 왔다.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 김대봉은 매일 밤 이소영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둔 자신이 너무 행복했다. 일을 할 때도 힘이 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웃음이 절로 나왔다. 여자는 정말 남자의 복이구나. 김대봉이 혼자 중얼거렸다. 몇 년이 지나면서 김대봉은 돈을 많이 모았다. 정육점 외에도 다른 장사도 시작했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소영에게 큰일이 일어났다. 빨래를 하다가 차가운 강물에 빠진 것이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주어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몸이 많이 약해졌다. 더 큰 문제는 딸 김소희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이는 열이 나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하며 위험한 상태가 되었다. 김대봉은 딸이 아프자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비록 친딸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친딸처럼 키워왔기 때문이다. 장사는 뒤로 하고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김소희의 병은 낫지 않았다.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대봉과 이소영은 강가에서 절망하며 울고 있었다. 여보,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떡하죠? 이소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걱정 마오. 무슨 일이 있어도 소희를 살려내겠소. 김대봉이 아내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흰 수염을 기른 노인 한 분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 노인은 마치 신선 같은 모습이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노인이 물었다. 김대봉은 노인의 자상한 모습에 마음이 열려서 딸의 병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노인은 김대봉의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당신에게 있어. 저에게요? 저는 딸을 나쁘게 한 적이 없는데. 김대봉이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딸이 하나뿐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다. 김대봉과 이소영은 입을 벌리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당신 집안이 3대째 짐승을 잡아 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소? 노인이 물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모두 정육점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김대봉이 대답했다. 비록 선택할 수도 없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3대에 걸쳐 너무 많은 생명을 해쳤소. 딸을 살리고 싶다면 이제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오. 노인이 엄숙하게 말했다. 김대봉은 노인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정말 그 때문에 딸이 아픈 것일까? 하지만 정육점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그 일을 그만두면 딸이 나을까요? 김대봉이 물었다. 먼저 그 일을 그만두어야 딸을 구할 수 있어.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대봉은 반신반의했지만 딸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비록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김대봉은 바로 가게 문에 큰 종이를 붙였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정육점을 닫습니다. 라고 적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소식에 깜짝 놀랐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다. 김대봉은 밭도 없고 다른 기술도 없었다. 오직 시장에 있는 가게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해서 다른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보, 우리 이제 뭘 해서 먹고 살까요? 이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잡화점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늘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팔면 될 거야. 김대봉이 말했다. 이소영은 남편의 결정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김대봉은 바로 다른 고을로 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다가 팔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육점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소희의 병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열도 내리고 의식도 또렷해졌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소희야, 아빠가 왔다. 김대봉이 기쁘게 외쳤다. 아빠! 김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김대봉의 품에 안겼다. 김대봉과 이소영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딸이 건강을 되찾은 것이 돈보다, 아니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새로운 장사도 잘 되었다. 김대봉은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았다. 손님들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았고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더욱 번창했다. 부부는 힘을 합쳐 열심히 일했다. 몇 년이 지나자 돈이 꽤 모였다. 그들은 더 큰 가게로 이사하여 포목점을 시작했다. 고급 비단과 무명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10여 년이 흘렀다. 김대봉과 이소영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몸이 상한 이소영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하지만 김대봉은 불만이 없었다. 이렇게 좋은 아내와 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신기하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딸 김소희는 자라면서 아버지 김대봉을 많이 닮았다. 얼굴이 크고 코가 넓으며 눈이 작아서 누가 봐도 친부녀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소희는 자신의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늘 당당하게 행동했다. 김소희는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했다. 거리를 다니면서 남자들이 자신을 쳐다보면 윙크를 하거나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깜짝 놀라며 급히 자리를 피했다. 허허, 저 처녀 참 특이하네. 아, 깜짝이야. 왜 나한테 눈짓을 하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김소희가 혼이 날 나이가 되자 중매쟁이들이 여러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김소희네 포목점이 유명하기도 했고 김대봉의 재산 덕분인지 그래도 야망 있고 성실한 남자들이 몇 명 있었다. 하지만 김소희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김대봉 부부는 딸이 하나뿐이어서 사위를 들여 대를 이어가려고 했다. 그들은 김소희를 위해 건강하고 잘생기며 성품이 좋은 총각을 찾았다. 드디어 이상적인 신랑감을 찾았다. 박진수라는 25살의 총각이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얼굴도 매우 잘생겼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성실하다고 소문난 그는 사위로 들어올 조건도 갖추었다. 중매쟁이가 박진수에게 김소희를 소개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외모보다는 마음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결혼하겠습니다. 김소희는 박진수를 첫눈에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 그를 보며 수줍게 웃거나 눈짓을 보내서 박진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박진수는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라 김소희의 순수한 마음을 좋게 보았다. 두 사람은 얼마 후 혼례를 올렸다. 박진수는 김소희를 진심으로 아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효도했다. 그는 김대봉의 포목점 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일했다. 몇 년 후 김소희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박철민이라고 지었다. 다행히 박철민은 아버지를 닮아서 어릴 때부터 잘생긴 아이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대봉은 나이가 들어 일을 박진수에게 맡기고 손자를 돌보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다.
이소영도 딸 식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김대봉 부부는 비록 외모는 극과 극이었지만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풀기를 좋아해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였다. 세월은 잔잔하게 흘러갔고 하늘이 은혜를 베풀었는지 김대봉과 이소영은 한날 한시에 같이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며 같이 슬퍼하였다. 이제 딸 김소희 가족만 남게 되었다. 김소희는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에 바빴고 박진수는 장사에 전념했다. 박진수의 성실함과 똑똑함 덕분에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했다. 어느 날 김소희가 시장에 나갔다가 다리 밑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여자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김소희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는 정미라고 합니다. 멀리서 피난을 와서 갈 곳이 없어요. 여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김소희가 물었다. 아무도 없어요. 정미가 슬프게 말했다. 김소희는 정미가 불쌍해서 말했다. 그럼 일단 저희 집에 가서 쉬고 저희 집에서 일을 하세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도록 도와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이 김소희를 칭찬했다. 참 마음씨 좋은 분이네요. 김소희가 말했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정 아니겠어요? 정민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시집은 안 가도 되니까 평생 언니를 모시고 살겠어요. 김소희는 정미를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그런데 깨끗해진 정미를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었다. 피부는 하얗고 부드러웠고 눈은 별처럼 빛났으며 마치 선녀 같았다. 정미는 김소희 집에서 빨래, 청소, 요리, 아이, 돌보기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덕분에 김소희는 여유 시간이 생겨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구경 다니기를 즐겼다. 어느 날 저녁, 김소희가 친척집에서 늦게 돌아왔다. 집에 들어섰는데 이상하게 정미와 박진수가 보이지 않았다. 김소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안방 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박진수와 정미가 한 이불 속에서 껴안고 있었던 것이다. 김소희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나와서 보세요. 큰일 났어요. 이웃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다. 김소희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정미야,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집에 데려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게 뭐야? 내 남편과 이런 짓을 하다니. 그리고 박진수를 향해서도 소리쳤다. 박진수, 가난뱅이를 받아주고 우리 집 상점을 맡겨줬는데 감히 우리 집안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박진수와 정민은 황급히 옷을 입고 나왔지만 무슨 일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 소희야, 이상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박진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정미도 이불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다. 언니,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김소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발뺌하려고? 이웃들이 다 봤는데 무슨 변명을 할 거야? 그래도 내가 정이 있으니까 관가에 신고하지는 않겠어. 당장 둘 다 빈몸으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웃들도 박진수와 정미를 비난했다. 소희야, 정말이야 날 믿어줘. 그리고 난 우리 철민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철민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겠어? 박진수는 절규하며 얘기했다. 흥! 당신 같은 사람한테 철민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가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요. 두 사람은 정말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어서 그날 밤으로 집을 나가야 했다.
박진수와 정미가 떠난 후 김소희는 새로운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름은 최대한이었고 26살의 매우 잘생긴 남자였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욱 남성스러워진 박진수보다 미소년처럼 갸름하고 말솜씨도 좋았다. 그날 밤 최대한과 김소희가 침실에서 서로를 다정하게 안고 있을 때 김소희가 말했다. 당신이 준 그 약 정말 신기하더라. 최대한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비밀약은 내 스승이 3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거야.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당신은 너무 착해. 그 사람들을 관가에 넘겼어야 했는데. 김소희가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바보가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 박진수는 내 아들의 아버지니까 목숨만은 살려준 거야. 어차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내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우리가 결혼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어때? 나 똑똑하지? 김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스러워하며 최대한을 바라보았다. 사실 김소희는 최대한을 몇 달 전에 만났다. 비단을 사러 갔을 때였다. 최대한이 김소희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여우신가요? 정말 혼인한 사람이 맞나요? 정말 아들이 있다고요? 못 믿겠네요. 이렇게 처녀같이 고우신데. 당신은 내가 평생 찾던 여자예요. 라고 달콤한 말을 했다. 김소희는 빈 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칭찬이 듣기 싫을 리 없었다.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 진짜같이 느껴졌고 이 사람과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 박진수는 남자답게 잘생겼지만 너무 성실해 재미가 없었다. 반면 최대한은 말도 재미있게 했으며 달콤한 말도 많이 해줬다. 김소희는 최대한에게 푹 빠져서 남편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최대한도 김소희가 이해심이 많고 정열적이라며 좋아했다. 두 사람은 당당하게 함께 살고 싶어서 계획을 세웠다. 마침 정미를 만난 김소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정을 만들 준비를 했다. 그날 아침 김소희는 최대한에게서 받은 특별한 약을 박진수와 정미의 차에 몰래 넣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계산된 시간에 돌아와서 큰 소리를 질러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 박진수가 떠난 후 김소희는 가게를 최대한에게 맡겼다. 최대한은 일꾼 신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주인처럼 행동했다. 김소희는 빨리 최대한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서 중매쟁이를 찾으라고 재촉했다. 최대한이 말했다. 아직 가게 일이 익숙하지 않아. 좀 더 익숙해지면 결혼하자. 어차피 나는 이미 당신 사람이잖아. 김소희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이미 가게의 모든 권한을 최대한에게 주었으니 그가 도망갈 리는 없다고 믿었다. 어느 날 최대한이 김소희에게 말했다. 내 친구가 남쪽 지방에서 보석 장사를 하는데 함께 가서 좋은 보석을 사오려고 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미천이 많이 들지 않을까? 김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돈을 많이 써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최대한이 설득했다. 김소희는 집에 있는 모든 돈을 최대한에게 주었다. 최대한은 김소희를 껴안으며 말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돌아오면 바로 결혼하자. 그의 달콤한 말에 김소희는 완전히 넘어갔다. 최대한이 떠난 후 김소희는 새 옷을 만들려고 자신의 포목점에서 예쁜 천을 골랐다. 그런데 새로운 일꾼이 김소희를 막았다. 이봐요, 돈을 내셔야 해요. 김소희가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 새로운 사람이지? 나는 이 가게 주인이야. 내 가게에서 내 물건을 가져가는데 왜 돈을 내야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돈 없으면 가져가지 마세요. 일꾼이 말했다. 최대한 알지? 그 사람이 여기서 일하고 나는 주인이야. 김소희가 소리쳤다. 그때 중년 남자가 들어왔고 일꾼이 그에게 인사를 했다. 사장님 오셨어요? 김소희는 당황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중년 남자가 여유롭게 말했다. 나는 이 가게 주인입니다. 최대한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매매 문서를 보여주었다.
김소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남쪽으로 보석 사러 갔어요. 돌아와서 저와 결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중년 남자가 말했다. 쯧쯧. 불쌍하니. 내가 사실을 말해주지. 최대한은 도박꾼이야. 나한테 빚이 많아서 이 가게로 갚은 거야. 그 사람이 당신을 진짜 좋아했다고 생각해? 김소희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서 소리쳤다. 최대한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당신이 남쪽 갔다고 하지 않았나? 남쪽으로 가보지 그래? 중년 남자가 비웃었다. 김소희는 머리가 하얗게 되며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졌다. 계속 중얼거리며 내가 잘못했다. 박진수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박진수와 정미를 속인 이야기도 모두 털어놓았다. 이웃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럴 줄 알았어. 성실한 박진수가 억울하게 당했구나. 모두들 안타까워했다. 10살 된 박철민은 어머니가 미쳐버린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울었다. 그런데 김소희는 아들을 발로 차며 내쫓았다. 이웃들이 아이를 보호했다. 바로 그때 잘 차려입은 남자가 김소희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울고 있는 박철민을 안아올렸다. 아이는 그 남자를 보자 아빠라고 외치며 매달렸다. 그 사람은 바로 박진수였다. 억울하게 쫓겨난 후 박진수와 정민은 서로 의지하며 멀리 있는 큰 도시로 갔다. 정민은 자신의 아버지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다. 알고 보니 정민은 그 집안 관리의 딸이었다. 몇 달 전에 누군가 그녀의 아버지를 모함해서 온 가족이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아버지의 옛 친구가 정미만은 몰래 풀어주면서 나중에 곧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정민은 몇 달 동안 거지처럼 떠돌아다녔던 것이다. 정민은 가족이 걱정되어서 박진수에게 부탁하여 함께 소식을 알아보러 갔다. 다행히 그들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정미의 아버지는 무죄로 풀려나서 다시 관직을 회복했다. 정민은 박진수를 집으로 데려갔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한 후 정미의 가족들은 신분이나 재산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박진수의 사람됨이 굳건하고 그의 진실된 인품을 알아보고 정미와의 결혼을 허락했다. 박진수는 아들 박철민이 걱정되어서 정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웃들로부터 김소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 비록 김소희가 자신을 배신했지만 한때 부부였고 아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박진수는 김소희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다. 하지만 김소희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가서 강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 너무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박진수는 김소희를 정중하게 묻어주었다. 그리고 아들 박철민을 데리고 정미와 함께 큰 도시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정미는 박철민을 친아들처럼 사랑했고 1년 후에는 딸도 낳아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비록 물려받고 중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김대봉이 3대째 생명을 해쳐서 쌓인 업을 딸을 위해 과감히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며 착하게 살았을 때는 딸이 건강해졌고 가정이 행복해졌다. 반대로 김소희가 손안에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리고 욕심을 부려 남편을 속이고 내쫓았을 때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하지만 박진수처럼 끝까지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이처럼 세상이 꼭 모두에게 공평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행동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